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용수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맞는 게 뭔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된다 해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요새 회자가 많이 돼서 이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넓은 세계고 한 학기 동안 많이 읽어보고 또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기에 여러분들이 삶이 생각보다 옛날에 대학 나와서 직장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심각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술 장기 파동이라고 있는데, 콘트라티프 장기 파동이라고 있는데, 그거의 시작과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술, 그다음에 중간 레벨,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인 거시적인 거, 이게 다 10년씩 터울 아마 그 큰 물결들이 기술의 10년, 미드 시스템의 10년, 거시 경제의 10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제너레이션이 그런 큰 파워를 아마 주고, 크게 가장 살아남을 게 뭐냐,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경쟁과 협업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주제로 그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는지 그쪽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진로 계획, 진로 탄력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Career Resilience 이런 쪽의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스토니브룩대에서 이제 기술 경제학, 산업조직론 이래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이제 과학기술부, 지금 과기정통부의 싱크탱크죠. 그게 초창기 멤버로 했고, 거기서 이제 거대 과학 시설 장비 이런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쓰고 있을 수도 있는 NM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과기부 쪽에서 국무총리에서 이거 챙기시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기술 경쟁력 지수라고 해서 2년 과정에 아세안 10개국 대통령이 좀 가 계시는 그 아세안 10개국에서 2년 과정으로 제가 이제 PM을 해서 성과를 내고 한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데 가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재정 사업 평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두 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평가하는데 감사원이랑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는데, 거기서 가봤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다 예산을 깎아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걸 잠시 거쳐서, 왜냐하면 그 국회 예산에서 신설된 기관이라 제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 역삼적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식재산경제 분석팀을 이끌면서 지식재산 학회를 창립하고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쪽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나라 국부를 이제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보경쟁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청하고 국방부에서 이제 국방기술 쪽에 대한 R&D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영관급 이상의 이렇게 장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왜냐면 군사 비밀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식재산연구원에 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전공하는 기술 경영 이쪽이 붐을 이루고, 전문 대학을 많이 만들 때, 한양대에서 신설할 때 이제 처음으로 겸임 교수를 하면서 기술 경영, 저는 이제 기술 경제, 기술 정책 이런 쪽이지만
지금 우리 서울대에도 기술 경영 경제 정책 우리 부학장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경영은 주제가 이제 기술 자체 특허 관리 지식 경영 정보 시스템 또 기술에 의한 경영 기술력을 위한 기업 전략 수립 경영 방식 개선 그다음에 기술을 위한 경영 연구 개발과 신제품 개발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본인이 이제 맞는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그런 쪽입니다. 근데 이제 왜 기술 경영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냐면 앞으로 30년 이상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 생산 요소가 자본과 노동으로 되고 기업은 블랙박스고 이렇게 외생적 성장으로만 생각했다가 폴 오모라는 경제학자가 내생적 성장이라는 이론을 수립해서 이제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수학 체감 법칙에 있던 경제를 지금같이 네트워크 경제, 수학 최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 디지털 정보와 암묵적 지식에 관련된 신경제, 디지털 경제, 지식 기반 경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것들이 네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한번 개발되면은 우리가 잠금 효과라고 해서 그걸 계속 쓰고 있죠. 그런 면이 이제 기술 경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계산업 경영도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느냐, 산업적으로 보느냐, 국가 전체로 보느냐,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우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여기는 정통부 산업자원부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제 우리 과학기술, 기초기술 이쪽인데 여기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였고요. 우리나라의 국가혁신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어떤 나라는 이렇게 혁신이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왜 후진국이고 이런 연구를 OECD 국가에서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지표 이런 쪽에 전문가로 이제 발이 자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국가혁신 시스템이 이 기업이랑 대학이랑 공공연구소 산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제도, 여기는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이런 쪽의 학문 이론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국가혁신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가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창업을 잘 못해. 근데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은 기술 좀 잘하고 창업을 대학 중퇴하면서도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 체제를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도 기술 단위로 할 건지, 기업 단위로 할 건지, 산업 단위로 할 건지, 어떤 지역 단위로 할 건지, 국가 단위로 그 혁신 체제 개념을 이런 기술 혁신의 일반적인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 네트워크 특히 이제 대학에서 지식 생산, 확산, 활용 이렇게 하고 그것을 기업이랑 창업을 하거나 뭐 특허를 내거나 해서 이제 사업화를 하고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 네트워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제 또는 포탈의 중요성. 이런 면이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올 텐데, 과학기술 혁신 정책 네트워크에서도 좀 중요한 요소가 이 네트워크의 힘에 대한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재원 R&D 흐름을 재원과 사용 주체를 보면은 되게
정부 공공 지원이 한 15조로서 24%, 민간 지원이 9조로 75%고 사용 주체는 기업이 한 50조로 78%, 대학이랑 출연료이 약 10%씩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정부 R&D는 아직도 낮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총 연구비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79조로 2017년에 세계 5위 수준이고, 민간 재원을 봤더니 한 60조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 전체 흐름, 연구원 주체별, 학위별, 성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주체별로는 대학이 22.4%, 공공정부 출연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8%, 기업체 70%좀 되고요. 이 연구원 중에 공학 분야가 가장 많아요. 한 67%. 여러분들도 이제 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기업체 연구원의 한 78%가 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별 연구를 보면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22% 정도 되네요. 2016년에. 석사가 한 29%, 학사가 한 43%.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이 통계를 이제 제가 전공을 많이 했는데, 풀타임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대학 교수님들도 연구하는 게 있고 교육이 있고 있으면은 그 연구하는 시간만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계산하는 걸 풀타임 이퀴벌런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성별로 봤더니 2016년에 남성이 80%, 여성이 20%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 꽤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발명자 연령과 특허수를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나이에서 한 10년, 이때 가장 왕성한 유동지능,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내는 유동지능이 굉장히 활발할 때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정지능, 루틴한 거, 계산한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봐요. 그래서 특허, 발명자당이 평균 특허수를 가장 많이 낼 때가 30대 주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때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인간이 지능지수라고 할 때 이제 IQ도 있고 EQ도 있고 있는데, IQ 중에 고정지능이라는 게 있고, crystallized intelligence.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내는 유동지능이 있는데, 유동지능이 이제 연령 문제 해결 능력 곡선에서 봤을 때도 30대 전후가 가장 높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잘 잡고 그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 발표를 하는데, 노벨상 수상자도 평균 37세에 지금 수상받은 그 주제 연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거대 과학이랑 이런 자원, 네트워크가 제일 좋은 때가 50대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완숙한 경지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72% 수상자가 40세 이전에 수상 주제 연구를 시작했다니까, 이제 여러분 콘타르테프의 장기 파동이 시작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 좀 잘 해서 여기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하나의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3,000개의 정제되는 아이디어가 저 한 개의 성공적인 신제품이 날 때까지 굉장히 갖고 탁마해야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기술 이제 평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기업에서 기금을 모아낼 때 기술 평가를 하고, 그 기술 평가를 이 사회에 필요한가, 그 목적에 맞는가, 꼭 지금 필요한가 이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이게 시장에 나가면 뭐 될까, 그런 평가를 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고요.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도 유망 기술을 이제 발굴하면 기술 마케팅, 기술 사업화, 후속 지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나라 R&D 돈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대략 그림을 한번 봤고요. 이제 지금은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야?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했는데 좀 잘 정리된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랑 공동연구원 그쪽을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동인 이끌어내는 그 요인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미시적인 그러니까 요소 기술 하나 자체를 바라보고 그 명칭을 5대 핵심 기술로 이렇게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사물 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기술도 있을 거고 이제 특정 사람에 필요한 그런 기술도 따로 있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이 10년 동안 이제 잘 개발되고 나면은 제 생각에 중간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시스템이랑 또 이런 5대 핵심 기술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데이터를 매개로 가상 세계, 현실 세계를 결합해서 공정,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혁신하고 새 가치를 창출한 시스템들이 활발히 돼서 이게 또 10년을 아마 끌고 갈 거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 30년이 되면 그것이 트렌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이 5대 핵심 기술 발전으로 더 심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요소 기술 중에 이제 사물 인터넷, 여러분 이제 공학 쪽이 많고 인문사회학도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간단한 정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람, 사물, 공간 등에 부착된 센스, 우리 인간으로, 이건 인공지능 쪽에 가까운 거죠. 인간으로 하면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체적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고 활용되도록 근거리 모뎀이나 원거리, 광대역 이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이 강화된 이런 것들이 이 IoT 산업 생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칩셋, 센서, 모듈, 단말, 그다음 네트워크 이동 통신사,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 이런 이제 이게 IoT 산업 생태계라고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 뭐 많이 쓰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도 올리고 프로그램을 거기서 쓸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사이버 보안이 또 호환성, 상호 운영성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센서에서 데이터, 감각기관 같은 모든 데이터들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인 자동차 주행 2레벨 2 정도만 돼도 이게 평면만 보는데 이제 이게 좀 발달되면 3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겠죠. 그런 거 빅데이터를 이제 5G 기술 또 더 좋은 기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하는 역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AI고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을 텐데 인공지능 정의하면은 사고,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및 시스템. 인간의 지적 능력 플러스 요새는 표정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정서적까지 지금 들어갈
확대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게 아직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뭐 워낙 이쪽 컴퓨터공학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인공지능보다 좀 하위 분류가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딥러닝, 이렇게 시사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 정리를 했고, 좀 중요한 게 이제 생체모방공학이라는 자연모사공학이라는 게 역시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연구해서 하지 않을까, 본따지 않을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로봇공학이 되겠는데요. 휴머노이드 소셜 댄스 로봇을 이게 토크 대학에서 오른쪽은 팔로우의 이제 탱고 댄스고 2005년에 2017년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탱고 댄스인데 이제 이 IEEE 학회지 학술지 보면 이제 이분들이 하는 작업도 있고 그 이제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우리가 탱고에 보면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반주 리듬이 있고 위에 멜로디가 있는데 멜로디 리듬도 있고 그냥 노래하는 멜로디도 있어요. 지금 이제 수준은 이제 밑에 반주 리듬만 가지고 병진 운동하고 이렇게 피보다 회전 운동만 이제 간단히 해서 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 매핑하는 뭐 그런 것도 전 재밌어서 봤는데 어쨌거나 이 로봇 기술이 인식 및 판단, 동작을 담당하는 인공지능과 정보 인지, 구동을 담당하는 부품 센서 모듈, 그다음에 이때 또 통신 관리를 해서 플랫폼이 이렇게 망라된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개인 서비스 또는 전문 서비스 또 서비스 로봇, 제조 로봇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각을 다 구현하면은 우리가 특정 감각이 장애인 분들을 보좌하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지 수준까지 다 생산성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까지 많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기계항공우주산업기술에서 아마 기계연구원에서 하는 이 주요 역할들 ICT 융합, 신산업, 대응기술개발, 제조 스마트화, 스마트 선박, 고부가치 스마트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미래에서 연구하고 활약할 곳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우주연구원의 것들, 위성 개발, 달 탐사, 발사체 우주항공 이런 쪽에도 새로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부과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5대 핵심 기술 아닌 미래 기술 우리가 지금 과기부에서나 산자부에서 많이 얘기해 온 것들이 이제 5T에서 IT 지식정보기술, NT 나노텍 기술, ST 우주항공 기술, 인바이러먼텍 환경공학, ET, BT 생명공학 이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이쪽을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 기술 중에 우리가 앞에 말한 5대 핵심 기술이 집합적으로 이제 법령 기술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핵심 기술로 정했고 그 주변 기술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가상 정강 현실, 드론, 블록체인, 3D 프린팅, 적층 제조, 이렇게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기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 기술은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기술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 수준에서는 우리가 개년 단계와 기술 개발 단계가 있고 초기 상용화 단계,
기술 진화 및 시장 성장 단계, 기술 완성 및 시장 성숙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어느 기술부터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대기업에 들어갈 아니면 벤처기업에 갈지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테고 국가별 상위 기술 수준 분야 보니까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장비 이런 쪽에는 세계 이제 탑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죠? 여기 특히 삼성전자, 뭐 LG전자, 또 SK 하이닉스 등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의 초연결성,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연결과 축적은 사회 경제의 초지능화를 촉진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이제 ICT 기술 발달로 사물과 인간이 이 활동이 이제 모두 데이터로 표현되고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또 사물 간 연결성, 피지컬, 현실과 사이버 이런 것들이 다 기하급수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초연결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파편화 데이터가 집득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양자 컴퓨터도 여러분 세대 내 스마트폰 안에 많이 들어온다면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발될 거로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창출될 거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이 인지, 분석, 판단의 지능 자원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질적 혁신을 초래하는데 이런 이제 것들이 아마 30년 내에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아마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지금의 석유가 이제 미래의 데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거고 경제적 자원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지능적으로 처리되면서 노동, 산업, 사회 전반의 지각 변동이 여러분 한 세대, 30년 내에 분명히 아마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많이 불안합니다. 인공지능에 쌓아서 일자리가 없어져.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볼 때 대체 효과와 보완 효과, 생산 효과 이렇게 나누는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그런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대체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넘겨주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인간이 쉽게 하는 걸 못해요. 그죠? 아직은 기술 수준이.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 많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욕망이 아주 무한해서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싶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라서. 그런데 지금 같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다 치면은 나랑 아까 보면 그 댄서가 리더와 팔로우 탱고를 추잖아요. 그죠? 어떤 곡을 듣는데 공통분모가 각자의 무의식의 감정과 그 가사 언어로 번역이 들똥말똥한 가사와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블랙박스인 채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헤드 마운트를 못 쓴다든지 특정 기능을 해서 탱고를 추면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이 행복하게 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시장을 생산해내고 개척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틀에 있는 직업들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 경력도 과거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진로를 탐색을 하고 그런 진로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뭘까라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들 심리 또는 직업 능력 개발은 교육 심리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마누엘 런던이라는 사람이 진로 동기 또는 뭐 진로 몰입 이렇게 되는데 자기 직업에서 선택하는 그 동기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진로 통찰, 커리어 인사이트 또는 진로 계획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정체감 내가 그 진로에서 행복하다는 바로 아이덴티티 내가 이 직업하고 정체감을 느낀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진로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커리어 레실런스. 한번 해봤는데 안 돼. 다시 처음과 같이 이걸 우리 탱고에서는 마르카토 리듬이라고 있습니다. 빵, 두 번째도 빵,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이렇게 마르카토 리듬으로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커리어를 개척해낼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5가지 자기 이해, 긍정적 태도, 자기 조절, 적응성, 대인관계, 정보관계가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애를 조금 더 따지면은 자기 효능감, 그 일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 긍정적 태도는 여러분들은 지금 100년 전에 왕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지 알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로 저는 기대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감사하는 게 이 공동체, 나와 너가 같이 서로 있어줘서 감사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다.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찾고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조절에 이제 정서 조절,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탱고 치면서 탱고 좀 멜랑콜리해서 그 안에서 다 치유가 잘 되는 그런 취미도 있고요. 진로 자립.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한 직장에서 거의 정년퇴직한 사람 많은데 저는 스태피 11년, 과학기술 정책연구 11년, 국회예산정책처 3년, 그 다음에 한국지식자산연구원에 2년, 안보경영연구원, 그 다음에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커리어 R&D를 총 범위를 다 하면서 그걸 한 건데 좀 특이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탱고 춘다면 또 범생이 탱고까지 춘다고 더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4차 산업혁명에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이제 공감 능력이 서로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고 정보관계에서 연결성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서울대니까 더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도 그보다 시니어 컨설턴트랑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구 추천을 받아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클 수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쪽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거. 제가 이제 경쟁과 협동 이렇게 얘기해서 그 원래 자료에 한 40페이지 자료에 여기 지금 나오지 않은 것들 굉장히 많이 아주 공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TA께서 올려주시면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스토니브룩대에 있을 때 게임 시리 센터가 있었고 거기에 로버트 아우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고 이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일상생활에 있는 퍼즐 문제들을 가지고 게임 이론에 많이 적용해서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노벨상의 주제가 분명히 된다는 걸 이제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경쟁과 협동을 이제 남에게 이기려고 해서는 어디 경연이나 대회에서 이기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입시를 하다 보면 많이 생겼을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단기 일의 결과 자기 만족에 불과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장기 반복 과정을 지향하는 것들,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계속 전문화하는 그런 것들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양자택일 흑백 논리가 아니고 양자 보완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법을 이렇게 실수하는 거 피하고 면피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때는 새로운 기법 이런 데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이라는 것들이 그 수인들의 딜레마, 프리즈너 딜레마 해가지고 제가 그게 올려놨는데, 그 게임에서 이제 이 악셀로드라는 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토너먼트를 해서, 그때는 200회 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경기를 시켜 좋은 점수 얻는 사람이 이제 다음 토너먼트 돌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1등한 게 라포트의 이제 프로그램이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넌제로섬 게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는 제수 딜레마 게임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성공하면 사실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런 관계의 지속,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의 에고에서 탈출해가지고 너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패러다임에 넣는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종교적 영성이랑 관련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창의성,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독창적이면서 유용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 창의성의 구성 요소,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동기적 요소. 여러분 그다음에 인성이 뭔가 이 심리학자들마다 달라요. 심리학도 여러 전공인데 저는 이제 소비자 심리학을 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성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인성의 구성 요소가 덕목 요소, 판단력 요소 이런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필요한 덕목 인성과 창의성이다라는 근데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제가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Y축에는 이제 역량이라서 우리 신체 감각도 잘 발달되죠. 오감 가지고 직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지능지수는 이제 IQ인데 아까 말씀드린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이 있고, 유동지능이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거니까 유동지능이 뭐에 대해 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1대1 대응을 하면은 신체 감각은 좀 동물적인 본능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지능지수는 전문성, 통합사고력,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이전성, 이런 게 이제 Y축이고, X축에는 인성에서 성격, 성실하냐,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냐, 성숙, 안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풍요심리, 이것은 풍요심리가 뭔가 하면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게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네? 풍요의 심리. 반대는 뭐죠? 빈곤의 심리야.
뭐 누가 내 걸 자꾸 뺏어간다 이런 게 빈곤의 심리인데 여러분은 서울대 나온 분들은 다 풍요 심리를 아마 가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철학적인 거긴 한. 그걸 이제 사회적 관계나 품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정서, EQ, 이제 창의성 있는 영성 SQ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뇌를 하나, 이제 뇌과학자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쪽에 이제 좌뇌, 우뇌 이렇게 돼 있고, 좌뇌 쪽에 이제 직렬 처리, IQ, EQ가 병렬 처리, 이제 EQ가 좀 정서적인 쪽, IQ는 이제 논리적인 쪽.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활동이 시냅스를 이렇게 뉴런이 시냅스를 만들어내는데, 아인슈타인을 누가 뇌를 기증받아 했더니 인간하고 똑같더라. 근데 이 뇌량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걸 동시 처리하고 본질 직관 통합적 사고, 이거는 이런 뇌량이 잘 발달돼야 생기는 거다.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좌뇌 기능하고 우뇌 기능, 이제 좌뇌는 잘 돼 있고 우뇌 기능까지 거의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SQ는 아마 30년 내에 이게 인간을 따라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하여튼 그쪽에는 인간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명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뇌량 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변경된 의식 상태라고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 이렇게 무아지경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된 의식 상태. 우리 탱고 추면서 이런 걸 체험이라고 experience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창의성 요청된다라는 거. 그 EQ, IQ,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EQ, IQ이 되는데 SQ 쪽은 아직 약하지 않을까. SQ가 되면 아마 인공지능이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하고 거의 대응하려고 하는 수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우물을 파면은 한 우물을 팔지 여러 우물을 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문가와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학하고 교육 심리학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이것도 결국 인공지능이랑 우리 인간의 비교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이제 1만 시간 동안 한 일을 뭐 취미든지 뭐든지 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안드레스 에릭슨은 그 노력이 올바른 방법, 특히 이제 집중, 피드백, 그리고 수정하기 이렇게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의식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목적 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충분한 정보의 근간 연습, 이것이 1만 시간 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연습, 결국은 이제 능동적인 학습, 이거랑 이론이랑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벤저민 블룸이라는 교육 학습 학자를 봤더니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지식 차원, 이해하는 차원, 응용하는 차원, 분석하는 차원, 종합하는 차원, 평가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결국은 터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최적 시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라 가지고 책을 사고 봤더니 계속 오랫동안 해제되고 번역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Y축에는 이제 도전하는 난이도가 높은
그거 X축은 자기 현재 기술 능력, 뭐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A1 상태에 있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AI 뭘 하나 배운다 그러면 이제 아 좋아 그러다가 뭘 조금 어려운 걸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자기 난이도가 높고 현재 능력보다 높으니까 불안감을 느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안감을 없애려면 자기 기술을 조금 더 높이면 A4로 갈 수 있죠. 그럼 또 새로운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반대로 자기 도전하는 것들이에 비해서 기술 능력이 이렇게 높으면은 시시해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도전하는 걸 높이면은 다시 이 45도의 플로우 통로가 되고 이 플로우 통로는 결국 자기가 무아지경에 빠지고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도전하는 목표랑 기술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지적 지식, 하나는 인지적 조절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쓰는데 뭐 어려운 용어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게 목표와 자기 현재 능력 간의 비교를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면은 이런 식으로 45도 선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이걸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 쪽 교육학자들의 얘기니까 이제 특히 이제 타일러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기초 개념 원리 사실부터 총적으로 조직하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 순환하는 그 계속성이 좀 유지돼야 되고 1만 시간의 법칙하고 좀 통과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열성, 선행 및 후속 계열의 질적인 심화, 또 연관된 것들의 양적인 것들의 확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까 보는 탱고고 이렇게 남녀가 추는데 거기에 되게 쉬워 보였어요. 근데 봤더니 체육이 들어가요. 몸을 자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음악이 들어가요. 음악을 듣고 0.25초 내지 2초의 그 단위, 리듬 단위를 캐치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스페인어는 가사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봤더니 그만 아니고 무용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랑 치니까 심리학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성, 계열성, 이게 이제 통합성은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쉽게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해가 되겠죠?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인지심리학자 또 한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초 학문에서 서술적 단계 뭐 여러분 공부하는 교과서들이 다 서술적 단계가 있을 테고 이제 공학 쪽은 특히 이런 쪽은 강한 것 같아요. 절차적 지식을 또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고 인문학이나 이런 쪽은 좀 이런 게 좀 약해요. 절차적 조정 단계 여기서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 지식을 응용해 봤더니 잘 들어맞는 거는 이런 많이 쓸 거고 안 맞는 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전문가 수준에 자동화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분야를 저도 한 학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